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스윙 구간인 그린존 상단부에서 반등을 준 이후로 25K를 돌파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ACD는 골든크로스가 형성된 이후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RSI도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섰기에 단기 추세상에서 약세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최근 일봉 차트상에서 RSI의 추세선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했다는 점이 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의 강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영역을 향해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쳐줄 수만 있어도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이 가격의 조정이 아닌 시간의 조정으로 끝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RSI는 50 이상에서 반등을 줄 필요가 있죠. 50에서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최소한 기존의 저항으로 작용했던 하얀색 초회선의 지지는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아래로 꺾인 모든 그래프들은 최근에 급락을 일으킨 은행주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과 완전 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런 긍정적인 디커플링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상승세 속에서 세계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각국의 증시가 하락하거나 힘을 못 쓰는 가운데 비트코인만 상승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차트가 뭘로 보이시나요? 비트코인과 비슷해 보이나요? 이 차트의 정체는 바로 비트코인을 S&P 500으로 나눴을 때 만들어지는 차트입니다. 작년에 제가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로 많이 분석해드렸는데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상승세가 확인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에 비해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교과서적인 반전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해드린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상당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경향성이 생긴 걸까요? 자,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잘들 들어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유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체인의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은 2009년 1월 3일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이 블록은 좀 특이합니다. 이 블록은 그 앞에 다른 블록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블록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블록 내부에 2009년 1월 3일자 더 타임즈 신문의 헤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드라인이 뭔지 아시나요? 영국 수상이 두 번째 은행 구제 프로그램을 보류하고 있다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왜 뜬금없이 이런 정보를 넣은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은행이나 기관과 같은 제3자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행 구제라는 단어가 지금 더 내리에 박히지 않나요? 이 신문의 베일아웃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제 구명을 의미합니다. 지금 구글에서 뱅크와 베일아웃을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벌리뱅크, 실버게이트뱅크, 시그니처뱅크와 같은 은행들의 파산들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휘리에 본사를 둔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하루에 30%가 빠졌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 은행의 주가는 9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영은행 총재가 규정을 이유로 갑자기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이로 인해 은행의 주가는 더 큰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립은행으로부터 약 537억 달러를 빌린다고 발표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 중이죠. 크레딧 스위스뿐 아니라 지금 유럽의 금융 섹터를 보면 온통 피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에 태어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돋보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홀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이렇듯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을 높여가고 있을 뿐이 아니라 심지어 7월에는 그보다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연준이 취한 입장이었는데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자 모든 전망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방관할 수 있지만 금융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곳에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미국은 실질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재무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연준도 영래포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현금의 유동성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 양적 완화도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번에 2022년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도쿄 주식 시장에 진출해서 52억 상당의 ETF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엄청난 유동성 유입 이후로 잠시 숨을 고르던 중국도 다시 유동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전 세계는 신용 경색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추적해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은 하락장의 시작, 에코버블의 시작, 그리고 상승장의 시작과 일치했습니다. 2022년 하락장이 시작될 때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지금의 상황은 에코버블 또는 상승장의 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에코버블이라면 결국 한 차례 큰 조정을 다시 주게 되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바닥을 잡으려고 전전긍긍하다가 큰 흐름을 놓치면 아주 아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베팅을 하게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현물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돈패밀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